2020년 하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각자 다양한 생각이 있겠지만 뭐니 해도 이 코로나19를 빼놓고는 올해를 말할 수가 없겠죠. 전 세계가 처음 경험해보는 재난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고 또는 다투고 때론 협력하고 가끔은 손가락질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5년 뒤 아니면 10년 뒤에 우리는 올해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오늘 책플릭스에서는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추억의 장소에 묻어둔 타임캡슐처럼 2020년의 우리를 기억할 수 있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해보죠.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오지마 덕PD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덕질을 하고 있는 덕PD입니다. 12월이에요, 덕PD. 지금 다 좀 너무 지나서. 늦은 것 같아요. 네. 한물 같다고요. 2020년 12월이니까 저희가 이렇게 또 덕질을 해야 되는데 연말을 맞아. 그쵸. 추억을 돌아보는 거죠, 뭐. 그쵸. 근데 지금 사실 없어. 청취자분들이 저희가 지금 주제 얘기하기 전에 소리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네, 아마 다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지금 네. 마스크를 끼고 있어요, 저희가. 네,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녹음을 방송보다 좀 일찍 몰아서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되게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에 당연히 이제 가림막 같은 안전장치가 있지만 마스크를 좀 쓰고 네.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질 문제를 좀 양해해 양해를 주시면 부탁드리고요. 네,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본래로 돌아와서 네. 연말이 되면 연말 결산 해야죠. 연말 결산 해야죠. 할 오늘 게 하는 없나? 너무 할 게 없어요. 네. 연말 결산 하세요? 막 음. 올해 뭐 이런 거 혼자서라도? 올해는 특히 할 게 없어서 약간 오히려 절망뿐이라 돌아보면 뭐 여행 간 기억, 뭐 한 기억 아무것도 하나도 없는 없죠. 것 같아요. 사실은 맞아. 조심한 기억뿐인 것 같아요. 그쵸. 오히려 요즘 뭐 인스타 이런 데 보면은 2019년도를 그리워하면서 아. 이맘때를 맞아. 내가 뭐 했나 그런 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1년 전 이때.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연말이 되면 꼭 한번 해봐요. 올해 아. 본 책들, 올해 본 영화들, 드라마들. SNS에 아, 올리시죠, 그쵸. 그거를 또. 그리고 올해의 술과 올해 술? 그리고 올해 뭐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다면 뭐 그런 거. 사실 책플릭스 정리왕이야. 진짜 그래. 정리왕. 책플릭스가 사실 올해 우리의 가장 빅뉴스죠. 큰 경험 중에 하나겠죠. 맞아요. 저수 뉴스 베스트 3 중에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시작하게 된 게. 그래서 어차피 12월이니까 책플릭스에서도 연말 결산 한번 해보자 음. 라는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참여 안내 듣고요. 각자 2020년을 떠올리면서 키워드를 뽑아보고 또 어울리는 추천작들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책플릭스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더 즐겁고 풍성해집니다. 방송에 대한 감상이나 질문, 또 방송에 제안해 주실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방송 들으신 후에는 좋아요, 또 옆에 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요즘 이게 고민이다. 책이나 영화나 드라마로 처방을 받고 싶다 하는 사연이 있으시다면 책플릭스 이메일 아니면은 책플릭스 트위터,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저희가 열심히 고민해서 처방도 해드리고 책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0년의 키워드와 작품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저부터 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올해 키워드. 저 2개 뽑았는데 되나요? 반칙인가요? 욕심쟁이다 진짜. 저희가 각자 작품 소개할 때는 마스크를 벗을 거라 음질이 좋아졌습니다. 확 좋아졌죠. 책지 음질이 책디만. 좋아졌어. 입이 막 지금 자유롭게 책디만 벌려지고 HD 있어요. 화질로. HD 음질로. 네. 저는 키워드를 미숙함을 처음에 뽑았다가 미숙함 뒤에 항상 찾아오는 게 시행착오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두 개 찾아왔는데 이건 미숙함. 저뿐만 아니라 음. 올해 많은 분들이 느꼈던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 처음 겪는 일들이 많아서. 네, 코로나로 환경이 너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어떻게 해야지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올해는 내내. 그래서 뭐 정부부터 해가지고 정부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니까 뭔가 단계를 1, 2, 3단계에서 5단계로 뭐 세분화시킨다든지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응, 계속 법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미숙함 때문에 벌어지는 시행착오. 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12월이 됐을 때 어느 정도 방역 체계가 잡혀가고 이런 걸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변해야 하나. 올해 나의 네. 시행착오는 무엇이었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뭐 생각해보면은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살 줄 몰라서 저는 음. 화장품에 대한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맞아요. 이 마스크에 맞아요. 안 묻어나는 화장품을 찾기 위한 오. 그런 시행착오도 많았고 이제는 익숙해지셨나요? 어떤 결론을? 네.
요즘 화장품이 또 안 묻어나는 게 나왔어요. 그래, 화장품 회사들은 다 살 길이 있다. 살 길이 네, 있어. 빠르게 저 움직이시더라고요. 같은 경우는 화장을 안 하는 쪽으로 아, 진화했어요. 아예 근데 코 밑은 안 그래서 하는 예, 눈썹만 딱 그리고 출근하면 딱 되더라고요. 이렇게 내릴 일이 별로 약간 없어서.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겠는데. 아주 편해요. 아침 시간이 단축되고 준비 시간이 좋더라고요. 아무튼. 네, 그래서 이런 미숙함이라는 키워드랑 가장 어울리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다가 연애더라고요. 그렇죠. 또 네, 그렇죠, 그쵸. 그렇죠. 연애 과거의 미숙하면 연애. 정말 죽을 때까지 미숙할 거야. 떠올려 보면은 정말 그때 내가 왜 그랬지라는 생각을 엄청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나였으면은 음. 그때 안 그랬을 텐데 뭔가 이불킥 모멘트. 그리고 뭘 몰랐다, 어리석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거랑 가장 어울리는 작품이 바로 손원평 작가의 오. 프리즘이라는 책이어서 따끈따끈. 네, 올해 가져와 책이죠, 봤습니다. 네. 연애 얘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내 남녀의 엇갈리는 사랑 이야기. 연애 소설이라고 좋아. 보면 되는데 두 분 혹시 자주 보시나요? 연애 로맨스 소설? 같은. 연애 사실 전 영화나 드라마로 접해가지고 음. 소설에서는 그렇게 많이 최근에 안 봤던 것 같은데. 맞아. 전 좋아해요. 예, 제가 오. 피도 눈물도 없는 놈 같지만 아, 있어. 많아. 로맨스를 좋아한다. 눈물 많을 것 너무 같아요. 많아. 좋아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결혼하면 뭔가 로맨스물이나 러브스토리 이런 거에 별 감흥이 없을 아, 것 내 얘기가 같았어요. 이미 끝났다. 아니야. 이미 뭐 나에게 이제 기회는 왜? 이제 끝났는데. 결혼도 이제 새로운 판타지는 훨씬 로맨스의 새로운 중요하다고. 장이지. 근데 제가 읽으면서 괜히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 책 자체가 뭔가 동화 같은 뭐 신데렐라 스토리 막 이런 판타지스러운 게 아니라 정말 현실 세계에서 내가 과거에 겪었을 법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제가 괜히 옛날 생각이 나서 설렜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오. 그리고 가장 큰 감정은 부끄러웠어요, 우선. 왜요? 왜요? 이 이불 내용 킥인가? 자체가 되게 연애 실수담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또 마음에 있는 말을 안 하면서 관계가 계속 엇갈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연애 초기에 우리가 많이 겪는 게 흑역사죠. 네, 자존심 때문에 막 말을 못하고 막 버티다가 잘 보이려다가 실수하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정하기를 이 책은 연애의 생로병사가 된다. 왜 끝도 있어요? 사도 있어. 사. 끝도 있어요. 항상 끝이 있어요. 생로병사. 가장 기억나는 부분은 이 주인공 중에 4명 있는데 한 명이 제인이라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제인이 빵집을 운영하는 여자 주인이에요. 근데 이 빵집에 알바생 한 명이 있는데 젊은 남자 호계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거의 남매처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잘 지내는데 이 둘이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관계를 매듭짓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대화가 있어요. 근데 제이는 사실 전 남편과 이혼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남을 지속해온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자꾸 이유거리를 찾긴 해요. 뭐 미련은 없어. 감정은 없는데 남편의 별장 앞에 자기가 키우던 반려견 묘가 있어요. 그러면 가야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 없이는 또 갈 수가 없으니까. 전 남편. 그러니까 뭔가 관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핑계를 대지만 사실 이 둘은 이혼은 했어도 미련이 나왔구나. 미련은 없는데 그냥 그게 없어? 끝이 없어. 그냥 그냥 우린 여기서 끝이고 확실한 매듭을 짓지 않는 그게 미련이 아닌가? 뭔가 애매한. 근데 여기서 호계가 여기서 그런 말을 해요. 제이는 관계를 끊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말을 하는데 호계라는 인물은 나는 연결되는 걸 잘 못해서 그렇지 관계 끊는 건 잘 한다고 이렇게 맞아. 말을 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방화문 내려온다. 그러면서 끊어야 할 건 얼른 끊어버려야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안 그러면 앞으로 갈 수가 없다. 약간 이런 식의 호계가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제이는 네. 그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이 제인한테 안 좋은 거예요? 굳이 문제는 평화로운가? 새로운 사랑이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사람 도원이라는 인물을 위해서는 이쪽을 끊어야지. 정리해야 정리하는 돼? 게 계속 만나면 아. 좀 정리 그런 거지. 그것 때문에 오해가 또 생기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제이는 이장해야겠네. 반려견물을 빨리 하루빨리 이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든 이제 정리를 했어야 그렇지. 되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끝 없이 계속 만났던 거예요. 근데 도원이라는 인물이 생긴 이상 이제 정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찰나에 호계하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호계랑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인이 자기 부모님을 딱 떠올리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싸우고 난리를 치다가도 다음날 같이 그냥 한 집에서 밥 먹고 또 끝까지 같이 사셨어요. 그쵸. 근데 그걸 그런 보면서 분들이 많았죠. 이게 자기는 너무 두려움 가운데 의구심이 드는 거야. 아니 왜 그렇나? 이럴 바엔 그냥 따로 살지. 그런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본인도 지금
그 모습이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닿는 거죠. 근데 그게 이유가 그냥 끊는 게 두려워서 혹은 끊지 못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여러 핑계를 대면서 계속 연결되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기로 도원과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결국 전 남편과 정리를. 깔끔하게 생로병 네. 4까지 갔구나. 네. 생로병 4. 네네. 정리를 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제인이 어쩌면 양다리일 그러니까, 수도 있는 그래. 거잖아요. 되게 그 얘기가 도덕적인 되지. 느낌이 안 좋은 마음적으로. 네, 그런 걸 수도 감정이 안 남았다며. 안 남았어요. 그냥 감정 없는데 끊는 걸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참, 그 미련도 그래. 아니고 그냥 음. 이제 끝맺음을 못하는 그냥 사람이구나. 근데 저는 여기에 엄청 공감이 됐거든요. 네. 끝을 네. 못 내셨어요? 끝내기가 전 사실 시작하는 현 것보다 남편분이 들으면 오해의 끝내기가 소지가 있는데? 과거 연애니까 끝내기가 더 힘든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연애 초반에는 뭐 헤어지자라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미숙했죠. 네. 헤어져야 되는 건 너무 확실한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되게 질질 시간을 끌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용기가 필요하거든. 근데 그걸 생각해보면 오히려 상대한테는 되게 상처가 되는 그래. 일인 거죠. 그 맞아. 사람은 다 그걸 느낄 거 아니에요. 맞아. 근데 그거를 이제 몇 번 이별을 겪어가면서 제인처럼 좀 다른 이별을 하고 조금 더 성숙해진 이별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효과로. 네, 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인도 전 남편과의 이별과 새로운 도원과의 이별도 있어요. 근데 그 둘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 장면을 좀 도원이랑 중심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서 인물이 성장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요. 이 책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오지란 덕PD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왜? 두 분의 이별 스타일 혹은 시작이 쉬우신가요? 아니면 끝이 끝이 쉬우신가요? 쉬운가? 글쎄 어떠세요? 글쎄. 저는 연애 자체를 평생 2번밖에 안 해봐서 2번째 진행 중이고. 진짜? 저도 네. 이래요. 전에도 7년 만났고 지금 8년째니까 연애는 그러면 오래 했는데. 뭐 장수한다 생로병. 생로병 사가 생로에서 끝나는 거. 로로로로 가는. 근데 그건 있어요. 전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그 명랑한 운전자 하면서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자존감 위기를 겪으면서 네. 연인과 헤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읽었던 책이 이별의 기술이라는 책이에요. 네. 제가 있죠. 박사영 작가님 오셨을 때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 이별의 기술에서 나온 게 뭐냐면 되게 웃긴 게 그때 이별의 기술은 그냥 그때 칼럼을 보고 정희진 작가님 있으시니 칼럼을 보고 이 책 좋아 보이는데라고 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 책이 내 방에 책상 위에 올려 있는 걸 보고 그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가 오해를 한 거야. 오해를 어떻게 헤어질 준비를 하는가 보다. 내가 지금 헤어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그렇죠. 있다. 근데 전혀 아니었거든. 근데 그러고 얼마 있다 헤어졌어. 그러니까 일은 정말 어쩔 수 없다니까. 아무튼 오해가 현실이 네. 돼버렸네. 그 이별의 기술에 보면은 우리가 헤어지는 방법을 너무 다들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맞아요.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헤어짐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책도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번 해봐야 사실 그 기술이 기술이 생기는 생기잖아요. 거죠. 그게 무슨 테크닉이 문제가 아니라 내 그런 게 마음을 아니에요. 다스리는 맞아. 법, 상대방한테 덜 상처 주지 주는 않고. 법,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나는 사실 없지. 그런 이 질문에 되게 부적합한 대답을 하게 되는 거야. 나는 책으로 경험이 배웠다. 없어. 경험이 없어, 경험이. 저도 연애를 많이 해보지 않아서 그냥 역시. 얼떨결에 시작하고 얼떨결에 끝났던 것 같아요. 항상. 요즘 연애 안 해본 얼떨결에. 사람들밖에 없다. 되게 대학생 때였고 어리니까 시작도 그냥 이 사람보다는 연애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컸던 것 같고 연애는 어떤 걸까 이런 게 더 컸던 것 같고 헤어질 때도 뭐 너무 그만해야겠어라기보다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약간 이제 어영부영 이렇게 마무리가 자, 됐던 이거는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이 저희의 미숙함을 저희의 메워주셔야 정말 됩니다. 빈약한 경험이 되게 부끄럽네요. 인생 우리 경험. 연애 아니 얘기하면 안 근데 되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별이 확실하게 뭔가 끝맺음을 짓고 이게 우리는 무슨, 그동안 행복했어 막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장례식을 하듯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뭔가 어려워요. 감정적으로 서로 되게 지저분하게 뭔가 이렇게 이어지다가 이제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4명의 인물들을 봐도 그 연애 과정에서 점점 성장해 가는 게 보이고 우리도 뭐 그쵸, 앞으로 더 한번 연애를 배워가겠죠. 하면 네. 더 성장을 하잖아요. 누구나 그쵸. 어떤 쪽으로든.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것도 약간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엉망이고 어영부영 이렇게
뭐 헤어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렇게 해도 그게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조차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뭔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거 자체가 자신을 키우는 일이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장은 사랑을 하면서도 이루어지지만 후에도 계속 된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제인 말고도 다른 주인공의 성장사를 보면은 예진의 경우는 쉴 틈 없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계속 사람을 사람을 만나는구나. 만나요. 아, 그렇지. 네. 그런 스타일이지. 네, 그런 스타일이에요. 작품에 많이 등장하는 유형. 근데 본인도 그걸 알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른 답을 찾을 생각도 없어요. 근데 괜찮나? 그거 외로움이 막 달래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고 이런. 그러다가 점점 자기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그런 변화를 이루고 호기 같은 경우는 이 예진이라는 인물을 좋아해요. 근데 원래 사람을 되게 싫어하고 경계하는 마음을 꽉 닫은 스타일이었는데 예진을 좋아하게 되면서 자기가 점점 마음의 문이 열리는 야, 이러한 벌써 성장을 드라마 한 편 나왔다. 네, 봐요. 내 벌써 인물이 흥미로워. 각자 그런 게 다 네. 보이거든요. 뭔가 상관없는 이야기 같은데 되게 재밌고 과거의 연애도 막 떠오르고 그래. 경험이 그, 떠오르지. 네, 그런 생각이 드는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 남녀의 사랑 이야기에 좀 중점이 되는 건 또 계절이에요. 오. 여름에 너무 시작을 좋아. 해서 이런 거 너무 좋아. 다음 여름에 끝이 1년? 나요. 네, 1년을 이 내 남녀의 사랑 스토리를 말 보는 그대로 건데 생로병사 추나추동도 있네요. 리틀 포레스트에서. 1년 안에 생로병사가 참 많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도 벌써 사계절이 지났습니다. 그렇네요. 네. 겨울에 그렇네. 시작했는데 벌써 겨울이 겨울이 왔습니다. 됐어. 벌써 1주년인 거예요, 코로나 1주년, 1주년이라는 거 되게 기념할 일이죠. 기념일 같다. 이 작가가 이 책을 쓴 거는 코로나가 퍼지기 전이었는데 음. 연재했었어요. 근데 음. 그러고 이 책을 모아서 쓰려고 하니까 코로나가 터진 거죠. 음. 책으로 이제 모으려고 하니까. 그래,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 네. 그러니까 따끈따끈인데. 그래서 고민을 실제로 했대요. 여기다가 예진이 마스크를 쓰게 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현실적 고민이네요. 네, 저도 작품에 드라마나 대해서. 이런 거 영화에서도 마스크 안 씌우고 나오면 어색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 현실과 좀 동떨어져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그러려고 하니까 뭔가 이상한데? 기스키스라든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아, 코로나 시대는 네. 그게 안 같이 된다. 커피 못 마셔. 어. 밤에 같이 술 한 잔 못 해. 못해. 막 스토리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못했다고 웃기다. 막 말을 하면서 작가의 말에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마스크를 쓴 면적만큼 운명적 사랑의 기회를 박탈당했다. 서로의 매력을 알아챌 가능성이 경계심이라는 이름 뒤로 숨어버렸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세상은 수상하고 위험하지만 그보다 더했던 시절은 늘 앞서 존재했고 인류는 그 시간을 모두 지나쳐왔다. 그러니까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마음을 아끼지 말자. 나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라고 말을 하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가 제가 오늘 올해 키워드로 꼽았던 미숙함이나 시행착오와 좀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올해가 정말 미숙하고 미숙한 시행착오가 한 해야. 네,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근데 올해 한 해 동안 배운 게 있다라면은 나 역시 언제든지 전염될 수 있고 전염시킬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나 자신을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마음가짐까지 이어진 것 같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게 어쩌면 작가가 말하는 아끼지 말아야 할 나와 타인을 사랑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난히 좀 힘들었던 올해를 보내면서 좀 사랑이란 뭔지 그리고 그게 또 나한테 어떤 변화나 성장을 불러왔는지 좀 찾아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소개하는데 분위기가 약간 몽글몽글한 그래. 표정으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완전 연애 이야기예요. 제대로 된 연애 소설. 근데 사실 이 손은평 작가님의 대표작은 이 책 이전에 있었던 아몬드라는 소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연애 소설이랑 전혀 다른 결의 전혀. 청소년 성장 작품이지만 소설. 거기에도 이런 성장에 가는 거,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거를 말 그대로 배워가는 아이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비슷한 느낌이나 주제를 다룬 것 같기도 해요. 이 주인공 호갱? 호게.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들려 그렇게. 호개, 제인, 예진, 그리고 도원까지 인물들이 네. 어쨌든 이 재밌네. 연애를 통해서 추나초동 겪으면서 한 해 나이가 들면서 또 성장해가는 그런 게 좀 그려져서 한번 집어들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원래 아몬드를 생각하면서 이 작품을 봤는데 조금 결이 다른데 결론적으로 이 작가의 색깔은 두 작품에서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사를 좋아하고 네. 성장 덕후 덕PD가 성장도 네. 그러니까 그래서 덕비디를 그래서 생각을 덕PD 했어요. 많이 생각이 네. 들었어요. 제가 저 그 구애만 놓고 안 봤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리즘이라는 제목도 궁금하지 않아요? 왜 프리즘인가요? 읽으면 좀 이해가 되나요? 이 의미가? 저는 나중에 곱씹고 곱씹다가 제 나름의 이유를 이 깨달은 이 프리즘인가요? 세모 요거? 건데, 네, 우리 색깔이 과학 시간이나 뭐 다채롭다, 이럴 그거. 때 하나의 빛이 들어가서 여러 빛깔로 이렇게 쪼개지는 네. 그 프리즘? 그 막 무지개 빛깔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전 프리즘이 뭔지 모르다가 찾아봤어요.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프리즘이란 말 누가 써? 어. 안 쓰지. 근데 이 말이 결국 나는 보이지 않은 나의 모습이 이 빛깔로 하여금 프리즘으로 들어가서 다양한 빛깔로 나올 수 아.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프리즘을 연애나 사랑으로 대체해서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제목이랑 같이 생각하니까 더 흥미로워요. 네. 근데 이 뜻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작가님의 네. 의도가. 댓글로 또 읽어보신 분들이 이거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아마 궁예, 오래거나. 네. 그래서 나눠주셔도 좋겠네요. 네. 다음으로 오지의 어떤 키워드 뽑아오셨죠? 네. 배고픈 오지. 배에서 막 아우성을 치네요. 네. 네, 이제 제가 이번에는 시원하다. 마스크를 잠깐 제가 빼고 소개를 또 드려볼게요. 네, 저는 꼈습니다. 저희 방역 수칙 이렇게 열심히 지키면서 어떻게든 책플릭스 방송을 잘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제가 가져온 작품은요, 드라마예요. 넷플릭스 오, 오리지널 드라마 오랜만에 한 편 우와. 소개해드립니다. 안 그래도 찾고 있었는데 불만. 다음에 볼 거? 뭐가 한번 있나. 요거 한번 들어보시면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나온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고요. 제목은 어둠 속으로 라는 작품이에요. 올해 프리즘, 키워드에 야, 프리즘 뽑은 거 얘기하다. 그렇네. 연결된다. 갑자기 빛으로 나왔다 다시 어둠 속으로. 이 드라마는 최근에 나온 거라서 아마 올해 나온 따끈따끈한 드라마라 보신 분들 좀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넷플릭스에서 처음 나온 그 벨기에 오리지널 작품이에요. 그래, 벨기에더라고. 그래서 엄청 언어가 특이하다. 프랑스어예요. 그 메인 그 언어가 프랑스어고 오. 되게 짧은 시리즈예요. 그 마치 우리가 킹덤 볼 때처럼 6편짜리 짧은 드라마라서 하루 날 잡으면 후딱 볼 수 있어요. 6편 그래서 괜찮다. 일단 뭐 줄거리를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원래 원작이 SF 소설이 있는 원작이 있는 드라마고요. 네. 이 이야기의 시작은 그 벨기에 브뤼셀 공항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호. 그래서 주인공 이렇게 한 명의 원탑 주인공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가장 어쨌든 비중이 중요한 캐릭터가 실비라는 여성 캐릭터가 있습니다. 실비. 그린다. 책디는 오늘도 가게도를 씁니다. 가게도를 네, 헷갈릴 것 같아요. 실비라는 이 여자는 전직 군인이고 이제 어떤 일종의 사연이 있어서 모종의 사연이 있어서 그 사연을 가지고 비행기에 올라요. 근데 이 실비가 탄 비행기에 갑자기 한 이탈리아 남성이 타면서 어떤 사건들이 다 시작이 돼요. 이 이탈리아 남성의 이름 테렌치오고요. 네. 나토 소속 직원이었던 그런 특이한 이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총을 꺼내 들고 테러인가? 테러범처럼 등장을 하는 거예요, 비행기에. 그래서 위협을 하면서 빨리 비행기를 출발시키라고 협박을 해요. 뭐야? 그래서 되게 갑작스럽게 그 비행기에 일부 타고 있던 인원들과 함께 갑작스럽게 이륙을 하면서 모든 스토리가 출발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이 비행기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타고 있어요. 뭐 승무원도 있을 거고 조종사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승객들도 몇 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국적과 인종과 뭐 사연을 가진 인물들이 비행기에 같이 탄 채로 위험한 비행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테렌치오의 주장은 태양을 피해서 달려야 된다는 거 비행기가. 어떻게 그래? 어떻게 태양을 피해? 그러면 나중에 그래서 못 달려. 원래는 그래서 어둠 브뤼셀에서 속으로구나. 그래서 어둠 속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비행기는 모스크바로 갔어야 되는 비행기인데 그래서 서쪽으로 경로를 바꿔서 가게 되는데 이 테렌치오의 주장에 따르면 무슨 뭔가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태양빛에 닿으면 사람 다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태양빛에 닿으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빨리 아직 브뤼셀은 밤이니까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기 전에 먼저 서쪽으로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이 설정 자체가 너무 참신해서 저도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참신하긴 한데 비행기 연료 떨어질 때까지 계속 도망만 가는 거. 그렇죠. 비행기가 계속 그러면 하늘에 언제까지 떠 죽을 있어. 때까지 계속 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태양의 시간에 쫓기면서 중간에 어딘가에 내려서 연료와 식량도 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현상을 어쨌든 계속 달릴 수는 없으니까 왜 이런 규명을 일이 해야지. 벌어지는지 우리가 이거를 피할 방법이 없는지를 계속 찾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비행기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이 드라마의 줄거리입니다. 테러가 아니었네요, 그럼. 테러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SF 네, 반대로 SF. 목숨을 살리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면서 그 너네도 살려면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그걸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협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작됩니다. 그치. 들어와서 누가 그 소리 해봐. 당연히 병원 가세요라고 하지. 그래서 하면 당연히 안 되니까 급하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런 SF물이죠. SF물이고
아포칼립스인 거예요. 음. 다른 지구의 곳곳에서 이미 해를 맞은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래서 야 죽어 그냥 쓰러진 것도 충격적이에요. 아니고. 그냥 슥 쓰러져서 죽어요. 뭐 피해가 나와 이런 게 어. 아니고 마치 뭔가 어떤 과학적인 어떤 이상을 일으켜서 다 죽은 건데 이 비행기라는 되게 한정된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를 맞닥뜨렸을 때 그치. 불보듯 뻔하죠. 이런 종류의 이제 어떤 극한의 공포를 다룬 그래. 작품들은 이거 기존에 회색 인간 같네. 많이 있었고요. 그냥 일종의 사람을 그런 굉장히 위험한 그러네. 환경에 몰아넣어놓고 공동시켰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사고 실험인 거죠, 어. 일종의. 그래서 이제 이 각자의 한 편마다 그 인물들에 대한 전사와 이제 어떤 행동의 이유들이 이제 펼쳐지는 어떤 구성이고요. 그래서 이 실비가 군대에 있을 때 공군 출신이어서 헬기를 몰았던 조종사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드라마에서 처음에 출발할 때 총을 들고 있었잖아요. 테렌치오가. 그래서 조종사가 한 손을 다쳐요. 그때 싸우다가. 그래서 이 실비가 얼떨결에 조종관을 잡게 되는 거예요. 도와서 그 조종사를 도와서 둘이 같이 이제 비행기를 끌고 가면서 비행기에는 어떤 인물들이 타고 있는지가 이제 펼쳐지는데요. 예를 들면 정비사 출신 그래 그런 사람 한 명씩 있어야지. 야쿠프 그런 사람 있고 다행이야. 그다음에 어떤 노인을 이제 도와서 탄 간병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종의 의사 의사.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사연 비밀스러운 사연을 가졌지만 뭔가 정의로운 듯 어떻게 보면 양아치 이게 양아치란 말 좀 양아치. 그렇죠. 조폭 같기도 한 이런 양아치다, 인상을 조폭이야. 풍기는 아야즈. 그러니까 뭐라 설명을 못하겠어요. 약간 되게 조폭 같아요. 뭔가 그런 약간 어둠에 담그고 있는 사람 같은 인물. 이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인플루언서가 있어요. 맨날 이제 이렇게 막 SNS로 올리면 핫한 그런 인플루언서 친구도 타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인물을 타는데 그래서 서로 극한의 상황에서 인종 차별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어떤 어두운 일 이렇게 뭐였지 매춘이나 마약 매매나 이런 어둠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인 걸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이 사람은 같이 타기 위험하다.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협한다. 이런 식의 공격을 하기도 하고 중간에 이제 착륙했을 때 또 새로 거기서 만나는 인물들 이런 인물들까지 개입을 하면서 비행기 안에서의 상황이 엄청 위태로운 거야. 아슬아슬하고 나중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 이 우리 전체인 사람들한테 위협이 가는 인물이다라는 거를 서로 일종의 재판을 마피아네 마피아. 서로 얘를 쫓아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의견을 나름 민주적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게 민주적인가 싶은 거죠. 같이 투표를 해서 얘는 버리고 가 비행기 안 태워. 그럼 그 사람은 꼼짝없이 해가 뜨면 죽는 거거든요. 이렇게 발로 뛰어서는 태양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 그래서 그 삶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어요. 누구나 자기의 어떤 생명과 자기의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끝까지 책임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서 서로를 막 구해주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인간의 본성과 감정들이 이런 장르물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잘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과학적으로는 뭐 설명을 자세하게 하진 않아요. 뭐 이렇게 간단한 어떤 설정만 줘요. 실제로 이게 가능한지도 모르겠어요. 태양이 어쩌고.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 인간의 욕망 문제지 이거는 이쯤 되면. 그때 저희가 함께 읽었던 팬데믹 같은 SF 소설에서는 이 정교한 설정만큼이나 그 상황 안에서 일종의 실험실 안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가 더욱 흥미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도 그런 쪽에 초점을 두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비슷한 것들이 생각이 나네. 로스트 같은 미드도 그렇고. 그쵸, 딱 그게 전 설국열차. 그렇죠. 극한 비슷하죠. 상황에서 기차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저는 그래서 이 작품을 조금 왜 떠올렸냐 하면 2020년을 떠올렸을 때 가장 저한테 떠오른 거는 이게 전 지구적 팀플 상황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2020년의 키워드 중 하나가 팀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60억 명이, 70억 명이 대학생 팀플하고 때 있어. 한 6명이 같이 한 10분짜리 발표 하나 만드는 팀플도 그렇게 뭔가 힘든데. 역사들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은 이건 한 나라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가 같이 하는 팀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로 협조를 안 하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의 어떤 실험의 축소판, 이 비행기 안에서 벌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코로나19 같은 거는 죽음이랑 연결된 공포잖아요. 가장 극한의 공포란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 살아야 돼요.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공포를 견디면서 이 상황에서 누군가는 이기심을, 누군가는 갈등을, 누군가는 연대를 다 보여준단 말이죠. 이게 너무 이제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동안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생존의 여유가 있을 때는 가식을 부릴 수 있었던 거죠. 포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여유가 없어졌을 때 너무 쉽게 드러나 보인다는 거를 좀 여실히 느꼈던 것 같고 올해는
그런 면에서 이제 죽음, 그 다음에 그런 보편적인 것들, 인간한테 시간, 아니면 하다못해 추위나 질병 이런 것들도 부자라 가난한 사람 피해가지 않고 여자와 남자를 피해가지 않고 이제 겪어지는 그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게 결국은 개별적인 부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비행기 태양이 주는 그 공포가 보편적이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어떤 행동 결과는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우리는 다 무섭지만 이걸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실제로 돈이 있는 사람이 더 안전할 수 있고 실제로 더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고 누군가 어떤 선택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좀 느꼈고 그래서 이 드라마는 사실은 조금 메타포 같기도 해요. 우리 인간한테 보편적인 어떤 상황, 공포가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는가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나는 코로나 끝나면 봐야겠는데. 왜? 너무 지금 상황에 너무 대한 딱 그러니까 1대1 대응이기도 해. 그래서 무서울 것 같아 보면서. 참고로 현실적 공포. 시즌2 확정됐습니다. 아 그래요? 안 그래도 그걸 물어보려고 왜냐면 조금 했는데. 떡밥들을 던져주면서 끝났거든요. 아직 그래서 해결을 시즌2에서 못하고. 이거에 대한 좀 더 심화된 어떤 얘기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 기대합니다. 안에 인물 중에 음. 지금 오진님이 대입할 만한 인물이 있나요? 저는 제가 대입한 건 아닌데 되게 가장 마음이 쓰였던 인물이 이제 자라라는 인물이 있어요. 자라는 누구냐면 러시아 여성인데 아이를 데리고 타요. 근데 아이가 선천적으로 폐 질병이 있어서 아이고. 이 여자가 엄청 열심히 돈을 모아서 모스크바에 수술을 딱 잡아놓은 거예요. 다음날 아기를 거기 살릴 수 있는 가려고 수술을. 했구나. 근데 그러다 이 비행기가 가니까 아이고. 나중에 태양이고 뭐 못 믿겠고 난 얘 수술 받아야 된다. 그런 그런 식의 어떤 막 절규를 해요. 그치. 지금과 너무 비슷한 게 코로나19도 문제지만 실제로 진짜 그쵸. 위급한 상황에 수술을 앞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어떻게 선택할 건가? 수술이 먼저다. 감염 뭐 위험이 있겠지만 수술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뭐 병상도 모자르고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그래요. 이제 병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은 진짜 지금 불안할 상황이 거예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실제로 어떤 위중하신 분이 있을 때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마지막 모습을 못 보고 제대로 보고, 그래. 임종이나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상황들. 그랬을 때 내가 자식이면 나 괜찮아. 코로나19 감염돼도 보고 나 되니까. 엄마 한 번만 더 볼래. 이런 마음이 막 들 것 그러니까요. 같더라고요. 요런 그런 삶의 마음도 좀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지금 제가 어떤 입장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코로나에 대응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냥 나라면은 지금 이 중에 MBTI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코비TI.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건지 한번 대입해서 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극한의 상황에서 나라면 나라면 진짜. 당신이라면 어떤 인물처럼 행동할 것인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덕 PD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은 책입니다. 책이고 두 분이 약간 스토리가 있는 서사물을 가져오셨다면 또 교양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교양서를 톤을 좀 바꿔서 가보겠습니다. 네. 제 2020년 키워드는 책플릭스 라고 하면 너무 속보이죠? 가식적이에요. 네, 너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쵸? 농담입니다. 네. 하지만 책플릭스랑도 맞닿아 있는 작품이다 라는 건데 어떤 일단 작품일까요? 저는 말기라는 말기? 말 잘 안 쓰잖아요. 말기. 말기를 못 알아듣는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라고 할 때 쓰죠. 쓰지 평소에 안 쓰잖아요. 부정적으로만 네. 쓰는 말인데. 네, 근데 이제 이 책 제목이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도발적인 네. 그쵸? 제목이네요. 그리고 부제가 삶을 위한 말기, 문해력, 리터러시입니다. 삶을 그쵸. 위한. 말귀를 말기가- 영어로 번역하면 그쵸. 리터러시가 되는 기죠. 그니까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왜 가져왔냐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뉴스 만들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뉴스에 빠져 사는 뉴스 덕후다. 라고 하고 나쁘게 말하면 뉴스 병자다. 네네. 세상을- 진심으로 뉴스를 그 선에 딱 서 있을 때. 찌라는 그쵸. 거예요. 병자에 가까운 것 같아. 세상을 보는 시각 자체가 그러면 굉장히 갈등 중심적이고 뭔가 그런 여러 가지 좀 날카롭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뾰족해서 뭔가 시선이 날카롭다 이게 아니라 힘들다고 해야 되나 보는 것 자체가. 예민해지는 거죠. 그 그런 뉴스가 시선이. 저도 이제 3년 했으니까 3년 하면서 보면은 점점 나빠졌어요. 확실히 한국 사회 뉴스들이 뉴스의 내용과 이런 그쵸, 예. 방향들이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있으면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어렸을 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서로 이해와 네, 이해와 근데 토론을 통해서 서로 말귀를 못 알아듣고
서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말하고 손가락질하고 서로에게. 그럼 또 화나고 그쵸. 싸우고. 그래서 더 좋은 결론을 도출하는 토론은 사라지고 서로 네 편 내 편만 그렇게 싸우는 네.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그런 것 현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이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네. 소통이에요. 사실 처음에 꼽은 키워드는 소통이었는데 그게 이제 곧 말귀죠. 그쵸? 말귀죠. 네. 그래서 말과 글에 대한 책이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재밌어요. 그러니까 의외네. 유튜브랑 책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유튜브는 물론 영상이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만 좀 음. 말의 어떤 공간 말. 그리고 책은 이제 글에 대한 글의 걸로 공간. 조금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목 듣고 뭔가 유튜브의 대단함. 뭔가 이런- 유튜브를 안 하면 아, 죽는 아니죠, 거야. 맞아. 아니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네. 아닌가 근데 보네요. 이제 질문형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집어삼킬 것인가? 것인가? 것인가요? 것인가? 자, 보면은 영상이랑 글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담겨 있을 거라는 건 예측이 되잖아요. 자, 혹시 두 분은 이게 좀 우울한 예시긴 한데 자, 여행을 간다라고 네. 했을 때 여행 정보 어떻게 찾아봐요? 네이버 블로그. 너무 오래돼서 사실 기억도 안 나지 지금. 여행을 오래 못 갔지. 간 지가 검색으로. 오래돼서. 그치. 보통 검색을 어디서 해요? 하죠? 저는 네이버. 네이버. 그러니까 요즘은 다 그 유튜브에 한대요. 블로그에서 한다는 거죠. 쉽게 어, 말해서. 네. 요즘 친구들은 네이버에 한대요. 그래서 아니, 여행기, 유튜브에 한대요. 여행기를 막 찾아보거나 책을 보거나 블로그를 검색해 보는 사람들이 있고 책을 아니면 한 권 사가도 되고. 그렇죠. 음.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 맞아요. 아니에요, 뭔가? 예측하는 게 다를 거예요. 다를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행기나 저도 이제 블로그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여행 사이트를 뒤져보거나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찾아보는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내가 거기 가고 싶으니까 가는 방법. 또 가면은 뭐가 뭐가 맛있는 가서 어떨지 그렇지, 예측하는 정도? 그렇죠. 근데 영상으로 하면은 거기에 가버리는 거잖아, 내가 간접적으로. 또 가면 아. 어차피 똑같은 거를 실물로 보는 차이밖에 그렇죠.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경험으로 가는 정보를 주는 게 텍스트라면 경험 자체를 제공해 버리는 게 영상이다. 영상인 거예요. 간접적으로. 대리 만족처럼. 그쵸. 그러게요. 생각해보니 여행기를 유튜브로 보면 여행을 해버리는 셈인데. 그러네. 그러니까 애매하죠. 그리고 그 사람의 각도에서 찍은 무엇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그 경험을 할 거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하지만 사실 영상만 갖고 보면은 정보값이 또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죠. 그 순간만 그렇죠. 담겨 있는 거니까. 어. 뭐 그러니까 음식이 이렇게 예쁘다라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정보는 글에 더 많이 담겨 있고 그렇죠. 대신 그치, 아무래도. 글에는 그 감각이 없잖아. 아무리 묘사를 실감나게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 현장의 모습 그 분위기. 그치. 식당이라고 하면은 뭐 음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주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이냐 영상이냐라는 어떤 그런 차이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느끼고 있지만 좀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말과 글의 어떤 대비 같은 것들이 좀 정리가 되는데 이분들이 얘기하면서 저자가 누군지도 얘기를 안 했구나. 저자는 응용언어학자 김성호 선생님이라는 분과 응용언어학자입니다. 응용언어학도 네. 흥미로운 분야죠. 문화연구자 엄기호 선생님 두 분인데 언어학자와 문화연구자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이 말과 글의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인 거죠. 사회적인 언어에 대해서. 그렇죠. 동시에 여전히 읽고 쓰는 두 사람 이렇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제목은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인데 이분들은 사실 학자들이잖아요. 읽고 쓰는 분들인 읽고 거예요. 쓰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쓰신 거라는 걸 좀 유념을 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네. 어쨌든 말과 글의 대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재밌었어요. 저는. 재밌네요. 네, 우리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지금 글로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에는 과장이나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재미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예, 듣는 뭐 맛. 엄청나게 논리가 정연하다거나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근데 글에서는 의미가 무엇이냐,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이런 거 따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딱 유튜브가 지금 뭐 엄청나게 인기고 유튜브 시대다라고 하면은 좀 소위 말하는 좀 꼰대적인 그 발언들로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사고력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글을 안 보니까 좀 또 공감이 간단 말이죠. 있었네요. 네. 맥락을 따지는 능력이 저하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죠.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네, 아니라 네.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그렇죠. 네. 유튜브만. 저는 되게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일하면서. 언제였냐면 제가 2018년에 그러니까 2년 전이죠. 대도서관 있잖아요. 네. 유튜브 네, 크리에이터. 대도서관이 저희 방송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잠깐 있어요. 했었죠. 네. 거의 일주일 조금 넘게 했는데 그때 이제 장강명 작가가 출연하는 코너가 있었어요. 저희 방송에. 제가 그 코너 담당자였는데 유튜브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장강명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대도서관 앉아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뭐라고 크리에이터. 했을까? 독자는 자기가 일부러 좀 악역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했어요. 자기 얘기가 어떻게 비칠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텍스트를 소비를 할 때는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이해가 안 되면 멈추기도 하고 무슨 말이지? 곱씹어보고. 그치,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뭔가 따라가면서 생각을 하는데 영상은 사실 감각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해 안 되면 돌아갈 수는 있지만 근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좀 더 적극적인 소비를 하게 되고 아무래도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좀 더 수동적이다. 수동적이고 감각적인 소비를 하게 된다. 이제 이런 우려를 밝혔습니다. 대도서관은 동의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반론했나요? 그래서 반론도 미디어 세대는 멀티플레이가 된다. 적응이 되면 꼭 영상에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상도 그렇게 막 무비판적으로만 소비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걸 보면 이것도 핀트가 어긋난 거예요. 둘이 다른 얘기인데? 다른 얘기예요. 이 어긋난 상황 자체도 되게 상징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을 다루는 장강명 작가는 논쟁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토론을 하고 싶었던 거고 사고력의 어떤 그런 게 글을 읽을 때와 영상을 볼 때가 다를 다르다. 수밖에 없다는 걸 지적을 근거를 딱 가지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싶었는데 그럼 근거가 있죠. 돌아갈 수 있다 없다. 문장을 따라가면서 자기가 곱씹기도 한다. 근데 대도서관은 그 말 자체에 담겨있는 영상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게 아니라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라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맞는 말인데 어떻게 보면은 서로 핀트가 완전히 다르고 되게 한 명은 글에 대해 한 명은 영상에 대해 만드는 사람들인 것처럼 상징적으로 뭔가 그런 태도 차이가 그 있었던 거죠.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전혀 다른 방식 거죠. 자체가 한 명은 텍스트이고 한 명은 영상적인 거야.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신기하네. 예, 제가 이제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뭐 텍스트가 우월하고 영상이 천박하다 그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글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네, 말은 좀 너와 나 사이 오간 대화, 뭐 상황에 대한 맥락을 담을 수 있는 반면에 글은 좀 더 구조적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예시가 나와요. 말이 되게 재밌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해겔의 정신 현상학을 말로 쓸 수 있느냐? 비효율적일 것 같아요. 굳이? 그러니까 논리가 엄청나게 정교하고 복잡하면 그걸 말로 한없이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말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쵸. 말하고 나면. 그런 게 있고 또 말의 그럼 장점은 무엇이냐? 우리가 연설 생각하면 돼요. 사실 제 생각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연설문을 텍스트로 보는 거랑 그 현장을 보는 건 그럼요. 완전히 다르죠. 그 사람의 어떤 네. 아우라를 만들어주는 건 일종의 절대적으로 퍼포먼스. 말이죠. 말은 퍼포먼스라는 거. 우리 지금 퍼포먼스 하고 있는 거야 사실. 그죠? 그래서 책플릭스 우리가 지금 떠드는 얘기 텍스트로 옮기면 얼마나 의미 있는 얘기겠습니까? 설마 그래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깜짝 놀라서 네. 아니. 반어법.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있어봐야 뭐 이런 있어봐야 뜻이야. 돼요. 그렇죠. 얼마나 그거보다는 재미없을까. 수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건 수다고 이 말 속에서 오가는 재미나 어떤 그런 그런 걸 느끼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유튜브나 책이라는 걸로 말과 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이분들이 연구자니까 아는 사례가 너무 많고 재밌겠다. 개념도 엄청나게 많은 걸 가져와요. 그래서 이거 너무 어렵고 재미없는 책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리고 솔직히 개념들이 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계속 예시들이 나오고 예, 이렇게 풀어가는 어떤 현실에 대한 어떤 그런 예시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아주 막 읽기 지루하다거나 동떨어진 얘기처럼 느껴지진 않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책이 아니네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유튜브에 대한 얘기도 나오나요? 나오죠. 유튜브에 대한 얘기도, 그러니까 유튜브 자체 컨텐츠가 아니라 유튜브가 소비되는 시대에 대한 얘기인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즘 뭐 가짜뉴스가 네. 유튜브에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짜뉴스들이 당연히 문제지만 소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 소름. 노인네들 유튜브 좀 그만 봐라. 혹은 야 요즘 애들은 유튜브만 봐가지고 사고력이 떨어져라는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소위 말하는 지금 소위 텍스트 문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위아래로 꼰대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영상 세대는 그 유튜브가 되게 10대, 20대 그리고 50대, 60대 매체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3040들이 소위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육 잘 받은 지금 그리고 소위 식자층이 많고. 그쵸 문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유튜브를 되게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마치 그냥 오락 그렇죠. 이런 것처럼 라는 보고.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유튜브든 글이든 잘 이해할 수 있는 말기, 문해력, 그 리터러시를 키워야 되는데 그거는 야 너 왜 그 말도 못 알아듣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 왜 되게 나한테 하는 말이죠. 왜 책들을 막 바라보면서 얘기하니까 아니에요. 혼내켜요. 참. 위험했다. 그래서 그렇게 너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역량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에는 그래서 멀티 리터러시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영상에는 영상의 문법대로, 글에는 글의 문법이 있는 것이고 그것들을 잘 활용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사실 모두의 목적이지 않겠어요? 양쪽 다를 그렇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네. 사람이 뭐 그런 사례도 막 나옵니다. 제가 뭐 너무 길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도 실제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나오고요. 좀 이런 내용과 별개로 이제 제가 소통 뭐 말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키워드로 뽑은 이유도 좀 연관이 있어서 왜 올해의 키워드가 말귀일까요? 추가를 하나 하고 싶은 내용이 극한 대립 갈등 이런 얘기 제가 했잖아요. 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독자가 사라지고 있다. 무슨 얘기일까 그럼 싶죠? 말하는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독자가 아니라 저자 얘기를 자기는 말하고 싶어 하지 듣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거야. 그리고 읽으려고 하진 않고 쓰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독자가 중요하냐?
읽는 행위가 없으면 해석이 없다는 거예요. 해석이 없고 그 의미를 풍부하게 할 수가 없어. 자, 쉽게 말하면 SNS가 지금 텍스트가 가장 많이 도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SNS에 우리가 반응하는 방법이 뭐죠? 좋아요. 좋아요, 댓글. 리트윗. 댓글 길게도 안 써요. 댓글 길게 쓰면 그치. 싫어해. 싫어해. 그래서 이렇게 되게 단순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SNS는 이 책에서는 또 이런 단순한 반응뿐만 아니라 동의합니다라는 표현 자체도 위험한 거다라고 지적을 해요. 왜 그러냐?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100% 똑같진 않죠.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비 오는 날엔 막걸리에 파전이지 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김치전이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빗소리 들으면서 마시는 와인이 얼마나 훌륭한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비 오는 날에 막걸리에 파전이지라는 말에 댓글이 좋아요. 좋아요 그치, 동감합니다밖에 그치. 없으면 음. 좁아진다는 거예요. 음. 해석이 그 좁아지고 하나로만 귀결이 되고 그게 넓어지지 않고 아무도 거기서 배움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죠. 다양한 알겠어요. 생각을 기억해뒀다가 경험할 기회가 없고. 네. 김치전에 와인? 덕PD가 아니, 올리는 김치전에 와인이라니. 아니? 네, 뭐 제가 하나 이제 올리면 댓글 길게 쓸게요. 제가 우스개로 이제 취향의 문제를 얘기를 했지만 이게 사회 문제나 정치 그쵸. 문제가 되면 어떤 진짜 의견의 심각한 거예요. 문제가 그쵸. 되면 아무런 확장도 섬세한 해석도 추가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시점에도 검찰개혁이 한창 이슈인데 사회적으로 검찰개혁 동의합니다라고 하면은 좋아요로 끝나면 검찰개혁의 방향성은 엄청나게 많아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뭐 검찰 내부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 다 다른데 여기서 그냥 뭐 예를 들어 추미애 장관 편이냐 윤석열 총장 편이냐로 단순화시켜서 마치 그냥 인기 투표하듯이 상대편 욕하는 그림은 좋아요. 아니면 싫어요. 아니면 뭐 욕하고 뭐 그런 식으로 돼버리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아 독자가 사라진 시대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독자가 죽으면은 또 누가 죽겠습니까? 저자도 죽겠죠. 저자도 그쵸. 죽어요. 왜냐면 잘 읽는 사람이 없으면 잘 써야 될 이유가 없어. 그래서 특히나 SNS 시대다 보니까 자 예전에 우리가 텍스트를 접하는 경로는 뭐 책, 칼럼, 신문. 뭐 논문, 그래서 신문도 이제 일종의 그거죠. 근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칼럼을 쓰더라도 언론사에서 한번 거르는 과정이 있고 그쵸. 요즘 워낙 안 걸르고 나와서 문제되는 칼럼들 많이 있지만 데스킹 하죠 나름대로. 그렇죠. 책은 편집자가 있고 음. 논문은 지도교수라든가 논문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언론사도 다 데스크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무 말이 나가지 않으려면. 근데 SNS는 아무도 데스킹이 없죠.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존경받던 작가, 지식인들 몰락하는 거 우리가 엄청나게 보지 않았습니까? SNS로. SNS 시대. SNS로. 근데 SNS에는 좋아요와 뭐 여러 가지 그 정말 즉각적이고 열정적인 반응들이 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데스킹이 있는 글을 안 쓰고 점점 SNS를 쓰는 거야. 반응이 필터 더 없이, 오고. 그렇죠. 그래서 자극적으로. 즐거우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터러시라고 하면 좀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 있지만 이런 지금 현상에 대한 사회비평까지 좀 담겨 있어서 우리가 사실 말과 글의 세계에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니까 이 책으로 좀 한번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자녀 교육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를 네. 유튜브 시대에 어떻게 해? 네. 그게 무슨 방법론을 명시적으로 알려주진 않아요. 자 이렇게 키우시고 이렇게 키우시고 하진 않지만 마인드를.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가 말과 글에 대해서 성장할 수 어. 있을까라는 거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제목이랑 약간 조금 내용의 어떤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제목은 첫 내가 볼 때 인상과. 낚시야. 낚시네. 그러네. 집어 삼킬 건가요? 그래서 모른다는 거죠?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그게 네.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낚시였네. 답을 안 낚시인데, 주네. 네. 근데 이 낚시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을 수 있다면 그쵸.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소통, 뭐 말기 이런 키워드로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여기 네.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리터러시라는 건 옳고 그름을 따지는 도구가 아니라 네 말 맞고 내 말 맞고가 아니라 좋은 삶을 위한 역량이다. 맞습니다. 언어와 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이제 이 책에 되게 풍부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제가 한 10분 정도 했는데 이 말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풍성한 교양 있기 때문에 배고픈데 이 책을 읽으면은 지적인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 네. 그래서 추천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그 말이 인상적인데 모두가 생산자가 되고 싶어 하는 세상이라는 게 딱 지금 올해를 그쵸. 말하는 것 같거든요. 모두가 저조차도 출연자야. 그러고. 네. 어허. 근데 생산을 하려면은 우선 읽어야 하고 접하고 무언가 방향성을 함께 나누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좋습니다. 이제. 네.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2020년 하면 떠오를 것 같은 그런 작품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올해 그냥 보면서 그쵸. 오랫동안 보면서 좋았던 책이나 영상 콘텐츠 얘기로 좀 마무리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설명을 막 길게 하지 말고 그냥 그냥 좋았다. 좋았던 거. 이런 뭐 거. 저는 사실 책플릭스에서 같이 다뤘던 작품들은 대부분 다 좋았고요. 음, 왜냐면은 제가 평소라면 편식하면서 걸러졌을 작품들도 새롭게 많이 접해서 다 좋았고 또 올해는 특히 뭔가 여성들의 연대나 유대를 다룬 이야기들이 좀 유독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한 최근 2, 3년의 흐름이기는 한데 그래서 그런 자매, 그다음에 여성 동료, 동지가 나오는 작품들 시선으로부터. 시선으로부터 그다음에 저는 영화 중에 작은 아씨들 이런 맞아, 작품들이 작은 아씨들 기억에 좋았지. 남고 미투 사건 우리가 또 다뤘었잖아요. 네. 그때 김진입니다 같은 김진입니다. 책들 다 그런 책들이 좀 머리를 스쳐가네요. 개인적으로는 뭐 다른 작품들도 뭐 많죠. 좋았죠. 영화관에서 본 게 너무 없어서 맞아요. 대부분 다 넷플릭스나 이런 다시 보기로 봤던 작품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더 요즘 드라마를 더 보게 된 것도 있어요. 드라마 굉장히 많이 봅니다. 볼 게 이제 없으니까 영화가 이제 실시간으로 개봉하는 게 몇 개 없으니까 없어. 실시간으로 하는 드라마라도 보자. 약간 맞아. 이런 생각으로 예전엔 챙겨보지 않았는데 최근에 했던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아, 네, 스타트업 보셨군요. 그런 드라마 보는 재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스타트업에 대한 저는 창업에 대한 이미지가 항상 있었거든요. 로망처럼. 아, 여기는 엄청 다 막 열심히 일하면서 막 어깨 두드리면서 킥보드 타고 다니고. 막 그런 아이디어 막 뱅크들 나오고 이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너무 이제 러브 스토리로 흘러간 그게 좀 그쵸. 아쉽지만 스타트업 현장의 이야기가 좀 더 네. 담겼다면. 근데 그래도 현장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담겨 있어서 아 이걸로 사업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쉽게 먹으면 안 되겠다. 네, 하지 마. 교훈을 얻어낸 중요한 교훈이에요. 네. 창업에 대한 로망 있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혹시 그런 로망을 그냥 쉽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스타트 한번 보셔도 갑자기 좋을 것 같고 깨알 추천작. 네 추천작 하나 더 있어요. 사랑의 모든 것이라는 영화 혹시 아직 안 보신 분 계시다라면은 넷플릭스에 있거든요. 네, 넷플릭스에서 봤는데. 네, 스티븐 호킹과 그 아, 아내 Theory of Everything? 네 이거 아. 이야기예요. 한번 보시면은 그거 진짜 제목 잘못 붙였다고 정말 맞아요. 난리였는데. 네 바로 그거 오해를 그 영화 너무 많이 좋아요. 줘. 예. 네, 저는 계속 추천작으로 뜨는데 안 봤어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목이 사랑의 사랑의 모든 모든 거. 것 되게 도발적이고 과감하다. 배짱이 좋네요. 네, 근데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냥 사랑의 범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니까 아직 재밌죠? 안 보셨다라면은 올해가 가기 전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책플릭스에서 소개한 책들이 대부분 기억에 다 남아요. 베스트예요. 왜냐면 우리가 좋은 책들을 곡간에서 꺼내가지고 소개를 했기 그쵸. 때문에 정말 고르고 네. 골라. 뭐 김지은입니다 아까 얘기했고 라티노 수업 같은 라틴어 아니면은 수업도 있었죠. 드링킹이나 너라는 생활 제가 이제 최근에 읽고 있다 혹은 읽었었다라는 정도로 언급한 작품들도 있는데 이게 기회가 된다면 전 또 소개를 한번 해보고 싶고 네. 네. 그냥 사람이라는 최근에 나온 에세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사람. 네, 이 책은 칼럼집인데 잘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시설에서 지내는 발달장애인이나 홈리스라거나 참사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얘기인데 클리셰가 있잖아요. 뉴스에 이런 분들이 나오는. 네. 근데 이면은 안 그분들의 보이는. 디테일한 정말 투명 인간처럼 우리가 알 수 살아가는. 없죠. 그렇죠. 진짜 그냥 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혹시 연말에 책을 좀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하고요. 영화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죠. 그것도 네, 올해 그렇죠. 작품이었네요. 오랜 맞아요. 불초상. 저도 불초상. 맞아. 그 두 정말 여성이 주인공인. 숨막히게 감싸는 그 눈빛, 그러니까 시선에 대한 굉장히 음. 많은 그 감각이 담겨 있는 연출도 좋았고 속삭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엄청나게 강렬한 이미지로 남아 있어서 네, 타오르는 여인 초상 꼭 보시면 좋겠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올해 작품 중에 기억 남는 거 혹은 추천 함께 나누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댓글로 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로 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